1710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왕세손인 부르고뉴 공작 루이와 사보이의 마리 아델라이드 사이에 둘째 아들 앙주 공작 루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한편 루이의 형은 그보다 6년 앞서 태어났으니 국왕 루이 14세는 스스로를 증손자를 본 최초의 왕이라 자랑하며 둘째 증손자 루이가 태어난 후에는 더더욱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한편 루이가 비록 국왕 루이 14세의 직계 후손이었지만 워낙에 먼 증손자인데다 그 위로 무려 6명의 왕위 계승자가 있었기에 그가 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루이의 탄생 직후 1년 만에 천연두가 프랑스를 강타하면서 먼저 루이의 조부이자 루이 14세의 유일한 아들인 그랑도팽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이듬해는 루이의 아버지이자 왕세손 즉 푸티도팽으로 통하는 부르고뉴 공작 루이마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편 그랑도팽의 둘째 아들인 필리프의 경우 긴 전쟁을 대가로 치른 끝에 스페인의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스페인 부르봉왕조의 시조 펠리페 5세가 되었고 그와 그의 후손들은 루이 14세의 직계 후손들임에도 더 이상 프랑스의 왕위를 물려받을 수 없게 된 상태였는데요. 더 나아가 푸티도팽이 죽은 그 다음날 그의 장남 브르타뉴 공작 루이도 죽었고 1714년에는 그랑도팽의 셋째 아들 베리 공작마저 사냥 도중 사고사하면서 루이 14세의 뒤를 이을 왕손은 오로지 앙주 공작 루이 한 명만 남게 됩니다. 사실 루이 역시 천연두에 걸린 바 있으나 앞서 그의 형 브루타뉴 공작이 당대의 주 치료법인 사열치료 때문에 사망한 만큼 이들 형제의 가정교사였던 방타드루 공작 부인이 루이가 있던 방문을 걸어 잠그는 등 파격적 행동을 감수한 끝에 사열법 시술을 반대하면서 결국 그의 목숨을 구해낼 수 있었는데요. 한편 이렇게 연달아 4명의 후계자를 잃은 국왕 루이 14세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제가 3살에 불과한 증손자 루이의 생존에 온 신경을 쏟았고 그의 주변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보호하게 했는데요. 그렇게 증손자 한 명만을 남겨두고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루이 14세는 자신의 죽음 역시 임박했음을 느끼고 증손자 루이를 불러 자신이 평생 살아오며 저지른 과오들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충고한 뒤 1715년 9월 향년 7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루이 14세가 72년의 통치를 마치고 사망하면서 그의 증손자 루이가 뒤를 이어 프랑스의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프랑스 부르봉왕조의 제4대 왕 루이 15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고작 5살에 불과했던 만큼 선왕 루이 14세는 죽기 전 자신과 가장 가까운 촌수의 남성 왕족인 조카 오를레안공 필리프 2세로 하여금 섭정을 맡을 것을 유언했고 어린 왕 루이 15세가 혹여라도 요절할 것을 대비해 자신의 서자 루이 오기스트와 루이 알렉상드르를 차차기 후계자로 지명했는데요. 그러나 필리프 2세는 섭정직을 맡되 서자의 왕위 계승을 금하는 당대의 원칙에 따라 이에 어긋나는 루이 14세의 유언을 그의 사후 파리 고등법원을 통해 파기시키면서 권력의 분산을 막는 한편 자신의 섭정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는 고등법원이 협조한 대가로 지난 루이 14세 때 폐기된 건의권 즉 프롱드의 난의 원인이 되었던 왕의 칙령을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으니 이것은 루이 14세 때 구축된 절대왕정의 영광이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한편 루이 14세의 친동생인 오를레안공 필리프 1세의 아들로 루이 15세에게는 제종조부였던 필리프 2세는 지난 세월 카트린, 마리, 안토트리슈 등의 여성 섭정들과 달리 야심 많은 남성이었기에 주변으로부터 많은 우려를 자아냈으나 다행히도 그는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기보다는 선왕 때 피폐해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그 나름대로의 국가의 안정을 위한 통치를 해나갔는데요. 제일 먼저 바닥을 친 민심 회복의 일환으로 화려한 베르사유 궁을 떠나 파리 루브르 궁에 환공한 그는 외교적으로도 오랜 적국인 오스트리아와 화해하고 억압받는 귀족들의 권력도 다시 회복시켜주는 등 대체적으로 루이 14세에 대한 반동 정치를 펼쳐나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시 프랑스는 선왕 루이 14세가 물려준 엄청난 부채로 재정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고 필리프 2세는 스코틀랜드 출신 금융 전문가이자 아담 스미스 이전 가장 중요한 경제학자로 평가되는 존 로를 등용해 금융거래소를 설립하고 최초의 지폐로 통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여러 재정 개혁을 단행했는데요. 그는 또한 미시시피라는 식민 무역회사를 설립해 선왕 때 개척된 신대륙의 루이지애나 지방을 개간하고 자원을 활용해 생산성 극대화를 도모했으니 프랑스는 필리프 2세의 치하에서 어느 정도 부채를 줄이고 재정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역회사의 주식에 대한 광풍이 불어닥치면서 과도한 투기가 발생, 인플레이션이 고조되었고 급격한 경기 과열이 식으면서 결국 버블이 터지므로 프랑스 경제는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으니 프랑스의 이 미시시피
사태는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버블, 18세기 영국의 남해 거품 사건과 더불어 근대 유럽의 3대 버블의 예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태의 책임자인 로가 급기야 외국으로 도피했고 로의 혁신적 경제정책이 극렬한 명암을 남긴 속에 결국 필리프 2세는 세간의 비판과 민중들의 악화된 여론을 피해 야심차게 떠나온 베르사유로 다시 돌아오고 말았으니 어느덧 13살이 된 루이 15세의 친정을 선포한 그는 향년 49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루이 14세 15세로 이어지는 150년 어둠의 시대에서 잠시나마 빛의 시대를 구현한 인물로 평가되는 필리프 2세는 왕을 대신해 섭정 통치한 자신의 경우와 비슷하게 아예 제도적으로 수상이 왕을 대신해 국정을 주도하는 라이벌 영국의 정치체제에 깊은 호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헌법이 정하는 한계 안에서 군주권이 행사되는 정치제도, 즉 입헌군주제 및 자유주의에 대한 그의 이러한 우호적 사상은 이후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고 이후 오를레안가는 부르봉왕 다음의 제1귀족 가문이면서도 제3신분과 소통하며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기묘한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요. 훗날 수차례 혁명을 거쳐 부르봉 왕조가 퇴장한 뒤 오를레안가의 직계 후손인 필리프 2세의 5대 손인 루이 필리프는 1830년 프랑스의 첫 입헌군주이자 마지막 왕이 되어 18년간의 7월 왕정을 이룩하게 됩니다. 루이 14세의 증손자로 태어나 가족들을 여의고 홀로 죽음의 위기를 이겨낸 끝에 프랑스의 왕위를 거머쥔 루이 15세. 그 지세 초기를 지켜준 섭정 필리프 2세가 죽은 상황에서 아직 어리디 어린 그는 과연 이제 국가를 운영할 능력을 갖췄을 것이며 그를 도와 격정의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물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필리프 2세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은 루이 15세였으나 그가 아직 14살에 불과했던 만큼 또 다른 왕실의 유력한 혈연 귀족으로서 지난 프롱드 해난의 주역인 콩대공 루이 2세의 후손인 부르봉 공작 루이 4세가 왕을 보필하게 되었는데요. 직전까지 권력을 쥐고 있던 오를레안가를 견제한 그는 혹 국왕이 후사 없이 죽을 경우 그들이 다시 득세할 것을 대비해 하루빨리 루이 15세의 결혼을 추진했으니 왕의 결혼 상대로 낙점된 여인은 바로 그보다 7살 연상인 폴란드의 공주 마리아 레슈친스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레슈친스카의 고국 폴란드에서는 국왕 스타니슈아프 1세가 대북방 전쟁의 여파로 쫓겨난 상태였으니 나라도 없는 공주인 그의 딸을 왕비로 선택한 것은 폴란드 왕실이 대대로 자식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왕위 계승자를 빨리 얻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한편 이후 지난 미시시피 사태의 여파로 프랑스의 재정난이 더욱 심각해져가는 속에 이를 메꾸기 위해 여러 무리한 정책들을 시도한 루이 4세는 심각한 여론 악화를 불러왔고 결국 이 때문에 실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루이 15세의 나이가 아직 16세로 어렸고 그로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직접 통치가 부담스러웠던 만큼 그는 자신의 옛 가정교사였던 플레리 추기경을 재상으로 임명해 모든 국정을 일임했는데요. 다행히도 플레리는 예전 야심가이면서 왕권 강화에 전력을 다했던 리슐리에와 마자랭 등과 달리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국가의 안정과 권력의 균형 추구를 제일 가치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의 치세에서 왕실의 재정 건전성도 상당히 회복되었고 전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교육을 증진시키는 등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요. 세월이 흘러 루이 15세가 어느덧 23살의 완전한 성인으로 성장한 1733년 왕비에 대한 애정을 차치하고 오래도록 그의 처가가 왕국도 없다는 사실에 큰 불만을 느끼고 있던 젊은 왕은 마침 폴란드 왕위 계승 전쟁이 발발할 조짐을 보이면서 장인 스타니슈아프 1세의 보기가 달린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사실 플레리의 경우 폴란드의 왕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크게 관심은 없었으나 라이벌 오스트리아가 이 전쟁에 참가하면서 외교적 차원에서 이것이 강대국인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 생각한 만큼 오스트리아의 영토를 노리는 스페인과 사르데냐 왕국까지 끌어들여 전쟁의 범위를 확대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치열한 5년간의 전쟁은 1738년 빈 조약에 의해 사실상 무승부로 마무리되었고 루이 15세의 장인 스타니슈아프 1세는 폴란드의 왕위는 되찾지 못했지만 로렌 공작의 지위를 얻어내면서 프랑스는 국익 차원에서 절반의 성과만을 거두게 됩니다. 한편 이듬해인 1739년 플레리의 주도로 주변에서 벌어진 오스만 제국과 신성 로마 제국의 전쟁을 끝내는 벨그라드 조약의 중재자로 참여하면서 프랑스의 입장에서 오스만 제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끌어냈는데요. 이것은 이후 프랑스가 동방과의 무역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한편 그로부터 1년 뒤 루이 15세가 어느덧 제2 35년 차에 접어든 1740년 얼마 전 막 전쟁을 끝낸 라이벌 국가 오스트리아 즉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 카를 6세가 사망하면서 아들이 없는 관계로 그의 딸 마리아 테레지아가 그의 지위를 계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러나 게르만 국가에서는 엄연히 여성의 왕위 계승을 금하는 살리카법이 존재했고 왕자를 낳지 못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닥쳐올 것을 예상한 카를 6세는 합스부르크가의 세습 영지에 대해서는 살리카법과 상관없이 아들이 없으면 딸도 승계가 가능하다는 특별한 국사조칙을 내놓은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난 여러 차례의 전쟁에서 오스트리아가 패하면서 그간 다져온 강대국의 위세는 땅에 떨어져 있었고 주변의 같은 게르만 국가들이 살리카법에 반하는 이러한 역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천명하면서 국사조칙을 무력화시키는 등 오스트리아에 큰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 마침 부국강병을 이뤄내며 유럽의 신흥강자로 떠오른 프로이센 그리고 갇히게 한 그들의 군주 프리드리 2세는 살리카법 위반 그리고 200년 전의 한 문서를 빌미로 오스트리아 세수의 22%를 차지하는 핵심 영토인 슐레지엔을 점령해버리면서 그만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촉발시키게 됩니다. 이에 제국의 주도권 싸움에 관심이 있던 바이에른 공국 그리고 스페인과 나폴리 왕국이 참전했고 강대국 프랑스가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를 탐내면서 바이에른의 원군을 파병하며 참전했는데요. 한편 오스트리아의 유일한 동맹국이었던 러시아가 프로이센에 동조한 스웨덴과 전쟁을 개시하면서 지원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프랑스의 참전 소식을 들은 영국은 오스트리아가 무너질 시 유럽의 세력 균형이 깨질 것을 염려하여 오스트리아 편에서 참전했으니 이것이 바로 18세기 유럽의 제2차 대영 국제전쟁으로 불리는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8년간 치러진 치열한 투쟁 끝에 전쟁은 일단 명목상 오스트리아 영국 측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주인공 마리아 테레지아는 형식적으로 살리카법을 존중하여 남편 프란츠 1세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시키되 실질적으로 합스부르크 가문과 제국 내 여러 왕위 승계를 인정받아 가장 중요한 실권과 제국의 유지를 이끌어내는데요. 한편 프리드리 2세의 뛰어난 하락 속에 프로이센은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한 한편 프로이센에게 큰 화를 당한 오스트리아는 우여곡절 끝에 자리를 쟁취한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통치 아래 그들이 당한 수모를 되갚아줄 준비에 착수하게 됩니다. 반면 루이 15세의 혈기만으로 무리하게 참전한 프랑스는 처음부터 전쟁 참여를 반대했던 제상 플레리가 사망한 데다 대륙과 해외 식민지로까지 확대된 모든 전선에서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패전하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두 차례의 거대한 전쟁에 참여하여 큰 희생을 낸 상황에서 무리한 전쟁을 주도한 국왕에 대한 여론은 극도로 악화되었으니 이것은 다시 한번 그를 자극하여 6년 뒤 더욱 거세게 불어닥치며 국가를 멸망 직전으로 몰아넣을 또 다른 새로운 전쟁을 예고하게 됩니다. 명제상 플레리의 도움으로 국가의 안정을 이끌어냈으나 무리한 전쟁 참여로 내부적 혼란을 야기한 루이 15세 40이 다 된 국왕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친정을 시작하려는 속에 역대 어느 섭정이나 재상보다도 그를 정치적으로 옥죄한 한 범상치 않은 여인이 등장을 앞두고 있었으니 그녀는 과연 누구이며 그녀는 루이 15세의 인생 그리고 프랑스의 역사에 어떤 거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1743년 20여 년 가까이 프랑스의 국정을 책임져온 플레리 추기경이 사망했고 루이 15세는 지난 루이 14세의 경우처럼 앞으로는 수상 없이 본인이 직접 통치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왕을 대신해 통치해온 재상들이 대체적으로 무난한 통치를 냈고 그들을 중용한 왕의 인기 또한 상당했기에 루이 15세의 친정 선언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는데요. 그러나 그는 친정 초기에 얻은 친해왕이라는 별명이 무색해질 정도로 이후 실정을 거듭하면서 끝내 자신 스스로와 프랑스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게 됩니다. 한편 루이 15세는 왕비 마리 레슈친스카와의 관계에서 기대한 만큼 10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성인으로 성장한 것은 아들 루이 페르디낭 뿐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초반 금슬이 좋았던 그와 왕비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고 그는 다른 궁정 여인들과 연문을 뿌리고 다니게 됩니다. 그중 왕의 가장 사랑받는 정부가 된 한 여인은 향후 수십 년간 프랑스의 정치와 사교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잔 앙투아네트 푸아송이었습니다. 부유한 평민 출신으로 어릴 적부터 왕의 애첩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자란 잔은 왕세자의 결혼을 축하하는 화려한 가면 무도회에 참석해 의도적으로 왕의 눈에 띄었고 단아한 잔의 용모에 반한 루이 15세는 그녀를 베르사유 궁에 데려가 정착시켰는데요. 문제는 잔이 이미 결혼한 유부녀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자신의 생각과 방향이 일치하다고 생각한 루이 15세는 잔의 남편 데티올에게 요직을 부여하는 대가로 그들을 법적으로 별거시켰는데요. 한편 국왕은 잔에게 퐁파두르 지방의 영지와 자기를 하사했으니 개천에서 용난 것 마냥 최초로 귀족이 아닌 부르주아 출신의 후궁이 된 잔은 향후 그녀의 영지의 이름을 따 퐁파두르 후작 부인이라 불리게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퐁파드르의 초상화를 보면 서재를 장소로 책이나 악보를 보고 있는 장면이 많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녀가 물론 외적 아름다움도 출중했지만 20대가 지나면 아름다움이 시들해지고 왕의 총애를 잃는 다른 정부들과 달리 높은 교양과 지적 매력으로 왕을 매혹시켰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녀가 어릴 적부터 왕의 정부를 꿈꾸었던 만큼 입궁 이전부터 왕의 눈에 들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분야를 두루 섭렵하며 상당한 지식과 교양을 갖추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루이 15세가 상당히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사람을 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퐁파두르는 그의 그러한 부분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매우 특별한 존재였는데요. 그렇게 단순한 애첩에서 시작하여 국왕의 평생 조언자이자 친구가 된 그녀는 나아가 궁의 쉴새가 되어 정치에도 손을 뻗쳤으니 루이 15세의 친정이 무색하게도 퐁파두르는 그녀가 사망할 때까지 20여 년간 프랑스 국정의 쉴새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편 당시 프랑스에서는 구습의 사상을 타파하려던 혁신적 사상운동인 계몽주의가 피어나고 있었는데요. 넘치는 교양미를 바탕으로 그들의 생각에 공감했던 퐁파두르는 이들을 적극 후원했으니 디드로 달랑베르 등 계몽주의자들이 집대성했으나 당시 사상이 불순하다며 판매가 금지되었던 백과전서를 판매하게 도와주었고, 그중 슈아질의 경우 총리 대신으로 임명되게 돕는 등 정부 요직에도 적극 기용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사교의 공간인 살롱 문화의 확산 속에서 퐁파두르 의 살롱은 볼테르, 몽테스큐에 등 당대의 네로라 하는 사상가와 문학가들이 보이는 지적 향연의 장이 되었습니다. 한편 퐁파두르는 여러 예술품들을 수집하고 후원하는 등 예술에도 탁월한 감각을 보였으니 사후 그녀가 소장하고 있던 예술품들을 정리하는 데에만 1년이 걸렸을 정도였는데요. 건축과 인테리어에도 남다른 감각을 드러낸 퐁파두르는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당대의 유행을 좌지우지했으니 그녀가 입었던 로브와 프랑세즈는 로코코 시대의 상징적인 복식이 되어 이후 루이 16세의 시대에서까지 프랑스 궁정의 공식 예복이 되었고, 붙였던 세련된 머리 장식은 온 유럽의 귀족들이 따라하는 퐁파두르 스타일이라는 헤어 양식으로 규정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의 여파로 프랑스에는 또다시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퐁파두르 부인의 비호를 받던 재정가 세력, 특히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마크 다르누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세금 제도를 왕에게 제안하게 되는데요. 방티엠이라 일컬어지는 이 새로운 세금 제도는 이전까지 세금이 면제되었던 제1신분과 2신분 성직자와 귀족들에게도 과세하는 것이었으니 자연스럽게도 이 소식을 들은 두 특권 계층은 강력한 반발을 일으켰는데요. 특히 법복 귀족들이 속해 있는 고등법원은 이것을 왕의 독단적 횡포로 몰아붙이면서 루이 15세의 즉위 초기 섭정 필리프 2세로부터 선왕 루이 14세의 유언의 효력을 파기하는 대가로 돌려받았던 비토권, 즉 왕의 칙령을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지난 루이 14세 때 억압당했던 절대주의에 대한 저항이 법복 귀족들을 중심으로 뒤늦게 다시 고개를 들었고, 이들 상당수가 당대의 계몽사상의 세례를 받은 이들이었으니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특권을 지키면서 왕권을 견제하려 한 것이었는데요. 한편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 단지 특권 유지만의 문제가 아닌 퐁파두르가 이끄는 파벌의 권력 장악용 계획으로 비춰진 것 또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은 루이 15세였으니 그의 증조부 루이 14세처럼 강력한 왕의 권위를 세우지 못했던 그는 섭정, 재상, 정부 등 주변 인물들에게 의존하면서 끝없이 무능력한 모습만을 보였는데요. 왕이 이러할수록 그를 둘러싼 정치적 파벌들 사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루이 15세는 이에 대해 우유부단한 대처로 일관했으니 아름다운 로코코 양식의 외형에 가려진 프랑스 궁정의 내부는 더욱 치열한 투쟁의 장으로 변모해가게 됩니다. 평민 출신의 넘치는 매력과 뛰어난 교양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인의 몸으로 프랑스 최고의 실세로 떠오른 퐁파두르 부인, 그리고 사실상 그녀에게 국정의 모든 것을 맡겨버린 루이 15세. 한편 국내 정치를 넘어 그녀가 주도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궁지에 몰린 프랑스를 더욱 파멸로 몰고 갈 새로운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과연 퐁파두르 부인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위기를 거듭하고 있는 프랑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18세기 중반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에서 프로이센으로부터 세수의 22%를 차지하는 슐레지엔을 빼앗긴 오스트리아는 그들에 대한 복수를 천명하고 있었는데요. 영원한 라이벌인 영국과 프랑스 역시 일시적으로 싸움을 중단했을 뿐 아메리카와 인도 등 해외 식민지를 둘러싼 분쟁이 언제든 다시 격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영국을 제쳐두더라도 프리드리 2세의 화력 속에 눈부시게 강해지고 있는 프로이센의 세력 확대는 프랑스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프랑스의 입장에서 영국과 프로이센을 함께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를 몰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를 알아챈 당시 오스트리아의 실권자인 마리아 테레지아는 재상인 안톤 폰 카우니치 공작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으니, 그것은 바로 오늘날 벨기에에 해당하는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를 내주는 것을 조건으로 프랑스와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거였습니다. 발로아 왕조 시절 프랑스와 1세와 카를 5세의 대결, 그리고 리슐리의 반 합스부르크 정책에서 보았듯 지난 200여 년간 사실상 원수로서 꾸준히 대립해온 두 나라에게 이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루이 15세 그리고 실세인 퐁파드루 부인은 프랑스의 합류를 저지하려는 프로이센의 뇌물조차 거절하고 오스트리아의 동맹 제안을 수락했으니, 이것이 바로 유럽 외교사의 일대 혁명적 사건인 동맹의 역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여기에 나름의 이유로 프로이센에 대해 앙금이 있던 러시아를 끌어들였고, 그렇게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3국의 동맹이 이루어졌으니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러시아의 엘리자베타 여제, 그리고 프랑스의 퐁파드루 부인 사이에 동맹이 체결되었다 하여 이것은 삼부인 동맹이라 불리게 되었는데요. 한편 고립된 프로이센 역시 지난 전쟁에서의 앙금을 품은 채 남은 유일한 강대국인 영국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영국은 혹여라도 벨기에 지역이 프랑스에 넘어가므로 같은 신교 동맹인 네덜란드가 적국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여기에 왕실의 고향이자 동군연합인 대륙의 하노버 왕국을 방어할 파트너로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프로이센은 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카드였는데요. 거기에 마침 프리드리 2세의 어머니가 영국의 왕 조지 3세의 고모로서 두 군주가 사촌관계라는 특별한 인연까지 더해지면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동맹에 대항하는 영국 프로이센 동맹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렇게 두 동맹이 격돌하면서 유럽은 지난 스페인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에 이어 유럽 대륙은 물론 해외 식민지로까지 이어지는 세계의 대결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7년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이 14세 때만 해도 유럽 최강의 군대로 평가되었던 프랑스 군임에도 당시는 퐁파드루가 능력과 관계없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자들, 대표적으로 샤를 드 로왕, 루이 프랑스와 디플레시스 등을 지휘관으로 기용한 탓에 전력과 행보 모든 부분에서 매우 한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반대로 프리드리 2세는 유럽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위대한 지휘관이었으므로 전쟁은 초반부터 프랑스에게 매우 암울한 상황으로 전개되었으니, 먼저 로스바우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과 함께 박살이 난 것을 시작으로 민덴, 바르부르크, 빌링하우젠 등에서 연달아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 중반부부터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협공에 전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프로이센이 연전연패하는 속에 쿠노르스도르프 전투에서 대패를 당하면서 전세는 산부인 동맹군에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 후반부에서 러시아의 엘리자베타 여제가 사망했고, 뒤를 이어 그녀의 외조카인 표트르 3세가 즉위하면서 전세는 다시 요동치게 되는데요. 독일 유학파 출신으로 프리드리 2세의 열렬한 숭배자였던 표트르 3세는 즉위 직후 프로이센과 아무런 조건 없이 강화를 맺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동맹군인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전쟁에서 이탈하면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군이 큰 충격을 받는 속에 덕분에 기사회생한 프로이센이 최후의 공세로 오스트리아를 격파하여 다시 승기를 잡으면서 전쟁은 결국 프로이센의 우세 속에 종결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슐리지엔 탈환이라는 목적 달성에 실패한 오스트리아는 국가 부도 직전 상황에 이르렀고, 러시아에서는 승리를 목전에 두고도 쓸데없는 강화로 국익을 해한 책임으로 쿠데타가 일어나 표트르 3세가 쫓겨나고 그의 황후가 예카테리나 2세로 즉위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한편 프랑스는 대륙보다도 식민지 대결에 열중했음에도 7년 전쟁 속에서 함께 전개된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의 패배로 아메리카에서의 패권을 영국에 완전히 내주었으며, 플라시 전투에서의 결정적 패배를 계기로 아시아의 요충지인 인도마저 영국에 내주게 되는데요. 프로이센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명실상부한 유럽의 강자로 부상했고, 영국은 대영 제국, 즉 세계 제1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반면, 참가국 중 가장 큰 손실을 본 프랑스는 식민지에서는 물론 유럽 대륙 최강자로서의 주도권을 사실상 내주게 됩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전쟁에 앞서 체결한 동맹의 역전을 계기로 이후로도 굳건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를 위한 부르봉 합스부르크 양 가문의 대대적인 결혼 동맹을 체결했는데요. 부르봉과의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 부르봉 파르마의 이사벨라가 훗날 요제프 2세가 되는 오스트리아의 황태자인 요제프와 결혼, 부르봉 스페인의 마리아 루도비카가 훗날 레오폴트 2세가 되는 오스트리아의 레오폴트 왕자와 결혼, 부르봉 스페인의 왕 페르난도 4세가 오스트리아의 공주 마리아 카롤리나와 결혼, 부르봉 파르마의
페르디난도 1세가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아말리아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이 15세의 손자 루이 오기스트가 마리아 테레지아의 막내딸인 오스트리아의 공주 마리아 안토니아와 결혼하였는데요. 훗날 루이 오기스트가 루이 15세의 뒤를 이어 루이 16세로 즉위하면서 이 마리아 안토니아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랑스의 왕비가 되니 프랑스식 그녀의 이름은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였습니다. 정부인 퐁파두르에게 국정을 내준 무책임함으로 7년 전쟁을 초래 연이은 전쟁에서의 패배로 프랑스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루이 15세. 민심이 그와 퐁파두르에 대한 분노로 들끓는 속에 이것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쿠데타 및 왕에 대한 살해 음모로까지 번져나가고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그의 증조부가 맞이했던 말년의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비극까지 맞이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남은 그의 생애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계속된 전쟁에서의 패배와 그로 인한 재정난, 그 외 여러 실정으로 왕의 악함보다도 무능함에 대한 백성들의 증오가 극에 달한 속에 급기야 앙리 4세 이후 150여 년 만에 왕에 대한 암살 시도까지 이루어졌는데요. 다행히 루이 15세는 경상을 입었지만 백성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사건의 범인인 로베르 프랑스와 다미앙은 앙리 4세를 죽인 라바이약처럼 최고형인 거열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후로도 악재는 끊이지 않았고 1760년대에 들어서면 증조부 루이 14세 때처럼 그의 자녀들이 연달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장녀 엘리자베트의 죽음을 시작으로 첫째 왕세손인 루이 조제프 자비에가 죽었고, 결정적으로 그의 뒤를 이을 가장 중요한 왕세자 루이 페르디낭이 갑작스러운 폐결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루이 15세의 영원한 안식처였던 퐁파두르 부인이 떠나갔고, 오랜 시간 곁을 지켜준 마리아 레슈친스카 왕비마저 떠나갔는데요. 이제 그에게는 4명의 딸과 손자 루이 오기스트만이 남았으니 늙은 왕은 이제 정서적으로 의지할 데 없이 혼자의 몸이 됩니다. 이러한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제보당의 괴수라 불리는 식인 괴물이 출몰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정부에서의 괴물을 잡기 위해 군인, 포수, 일반 시민들까지 동원한 끝에 200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왕의 생애 말년에 들어서서 그나마 의미 있는 불꽃이 미약하게나마 피어오르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재무총감 조제프 마리테레와 국무장관인 르네 니콜라 드 모프를 중심으로 법복귀족들의 세습특권과 면세특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개혁과 별도로 고질적인 재정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갔고, 급기야 후임 루이 16세 때에 이르러서는 정부 수입의 46%를 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니 책임의 주체인 재무총감과 국무장관의 동력이 약해지면서 결국 개혁은 또다시 실패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루이 15세에게는 죽은 퐁파두르의 뒤를 잇는 새로운 애첩 듀바리 부인이 나타났는데, 같은 평민이지만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던 퐁파두르와 달리 듀바리의 경우 원래부터 매춘부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분이 낮았는데요. 당연히 교양과 지식 또한 부족했던 듀바리는 정치의 정자도 모르기에 퐁파두르와 달리 국정에 대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왕비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안주인 역할을 사실상 그녀가 담당했던 데다 사치가 심했고 공주들과도 갈등을 일으켰기에 말년에 루이 15세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 데 있어 듀바리는 당당히 한 몫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회의감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말년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정신질환을 앓은 루이 15세는 급기야 천연두에 걸렸는데요. 네 딸들과 듀바리 부인은 그를 열과성을 다해 간호했으나 이미 때는 지난 상황이었고, 프랑스의 왕으로 즉위한 지 59년 만인 1774년 결국 루이 15세는 향년 64세로 결국 긴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명색이 60년을 통치한 왕이었음에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백성들은 거의 없었고, 그의 장례 행렬은 마치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방불케 했는데요. 그에 대한 평판이 백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안 좋았는지, 그가 임종시 내가 죽은 다음에야 될 대로 되라지라고 무책임하게 말했다는 야사가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루이 15세의 시체는 생드니 대성당에 안장되었고, 그의 왕세손 루이가 뒤를 이어 프랑스의 왕위에 오르게 되니 그가 바로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제5대 왕이자 시한폭탄과 같은 프랑스의 운명을 떠맡게 되는 루이 16세였습니다. 루이 15세는 잘생긴 외모와 부드러운 성품에다 남다른 예술적 감각을 지닌 인물이었으나 무책임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로 이미 기울어가던 프랑스를 더욱 파국으로 몰고 간 혼군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는 재위 내내 책임있는 주권자로서의 태도를 보이지 못했고, 그를 둘러싼 여러 파벌과 이익단체들의 눈치를 보며 끝내 모두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잃은 채 서서히 시들어갔는데요. 그는 그의 환심을 산 자들을 요직에 앉혔으나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과 개혁을 제대로 지지해주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밉보일 시 책임을 씌워 해임시켜버리곤 했습니다. 더군다나 첫 번째 섭정
수장이었던 오를레안공 필리프 2세가 선왕의 유언의 효력을 파기하는 대가로 법원에 돌려준 왕령 거부권 때문에 그는 선왕에 비해 군주로서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왕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프랑스의 정계는 더욱 극심한 파벌의 장이 되었고, 이들이 서로의 권력을 빼앗고 지키기 위해 비생산적 싸움만을 벌이면서 나라를 파멸로 몰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유럽 제1의 미남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상당한 미남이었으나 그만큼 호색한이었고, 유명한 퐁파드르와 뒤바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정부들에게 둘러싸여 평생토록 문란한 사생활과 스캔들을 양성해냈는데요. 한편 그가 정부들 못지않게 자신의 딸들을 끔찍히 사랑했기에 마치 여기에 호응하듯 장녀 엘리자베타를 제외하고는 4명의 딸들이 모두 프랑스에 남아 독신으로 평생 그의 곁에 머무르는 독특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57년 전 루이 15세가 7살에 불과했던 1717년으로 돌아가 러시아의 황제 표트르 1세가 프랑스를 방문해 루이 15세를 접견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후진적이었던 러시아를 파격적인 서구화 정책을 통해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닦아낸 업적으로 오늘날 대제로 불리는 표트르 1세였으나 유럽 최고의 선진국인 프랑스인들의 입장에서 그의 이미지는 미지의 세계에서 야만인들을 다스리는 변변찮은 군주에 불과했는데요. 당시 이미 45세에다 2m의 초장신이었던 표트르는 7살에다 120cm에 불과했을 루이 15세를 번쩍 들어올려 그를 품에 안은 채 키스했으니 명색이 상대국의 왕에게 하는 이러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싶은 야만적 행위에 주변의 신료들은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삶의 교차점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만남을 뒤로한 채 러시아로 돌아간 표트르 1세는 8년 뒤 사망했고, 그 이후로도 루이 15세는 50여 년간 프랑스를 통치했는데요. 그렇게 후진국을 선진국으로 발돋움시킨 위대한 군주와 선진국을 후진국으로 쇠퇴시킨 두 군주의 역량의 차이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추어진 두 나라는 머지않아 비등한 관계 속에서 온갖 난세의 영웅들이 속출하는 속에 양국의 사활을 건 세계의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루이 14세의 증손자로 태어나 일찍이 가족들을 여의고 죽음의 위기를 이겨낸 끝에 결국 프랑스의 왕위를 거머쥐었으며 60년의 통치 속에 무능과 사치로 국가를 좀먹으며 혁명의 시대를 초래한 왕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그의 손자 루이 16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